혹시 샤워하고 나서 배수구 보거나 아침에 베개 보고 깜짝 놀라신 적 없으신가요? 내 머리카락이 왜 이렇게 많지? 하면서요. 아니면 어느 날 거울 봤는데 종소리가 좀 예전 같지 않네? 이런 생각 드신 적은요? 이게 남 얘기 같지가 않죠?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또 어쩌면 남몰래 고민하고 계실 탈모에 대해서 아주 깊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여러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내용들만 쏙쏙 뽑아서 정리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의 관심사인 것 같아요. 실제로 통계 같은 걸 보면 우리나라 사람 5명 중에 1명, 그 정도가 탈모 때문에 고민한다고 하니까요. 5명 중 1명이요? 와, 생각보다 정말 많네요. 네, 그리고 이게 더 이상 중년 남성분들만의 문제는 확실히 아니고요. 요즘은 20대, 30대 젊은 분들, 그리고 여성분들에게도 굉장히 흔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여성분들도요? 저는 왠지 남성분들이 훨씬 많을 거라는 그런 선입견이 좀 있었나 봐요. 물론 남성분들 비율이 높긴 하지만 여성분들도 정말 많아졌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탈모에 대해서 막연하게 불안해하지만 마시고 이게 이런 거구나, 정확한 정보를 좀 얻으셔서 관리의 어떤 첫걸음을 딱 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혹시 방송 들으시면서 나도 약간 그런 것 같은데 하는 생각 드시는 분들 계실 수 있잖아요. 몇 가지 신호만 한번 체크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예전보다 이마선이 약간 뒤로 가는 느낌? M자 라인 같은 거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하루에 빠지는 머리카락 개수가 대충 100개 그 이상 꾸준히 빠진다거나. 100개요? 세어봐야 아는 거 아닌가요? 그거 쉽지 않을 텐데. 그렇죠. 정확히 세기는 어렵지만 그냥 딱 봤을 때 요즘 부쩍 많이 빠진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머리카락 자체가 좀 가늘어지고 힘이 없어지는 거, 이런 변화들이 있다면 한 번쯤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신호들이 보이면 좀 더 귀 기울여 봐야겠네요. 자, 그럼 가장 궁금한 거, 도대체 이 탈모 왜 생기는 걸까요? 유전적인 영향이 크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특히 그 남성형 탈모에는 DHT라는 호르몬이 아주 결정적이라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가장 흔한 원인을 꼽으라면 역시 유전과 호르몬이죠. 그 DHT, 풀네임은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인데요. 이름 어렵네요. DHT. 네, 그냥 DHT라고 기억하시면 편해요. 이게 뭐냐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오알파 환원효소라는 좀 특수한 효소를 만나서 변환된 물질이에요. 네네. 근데 유전적으로 탈모 소인이 있는 분들은 이 DHT가 두피에 있는 모낭,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만드는 공장이죠. 이 모낭에 가서 딱 달라붙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공격을 한다고요? 네, 모낭을 점점 위축시키고 머리카락이 자라는 시기, 즉 성장기를 단축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충분히 굵고 길게 자라지 못하고 점점 가늘어지고 짧아지다가 결국에는 그냥 쑥 빠져버리는 거죠. 그 DHT라는 녀석이 문제의 주범이군요. 근데 유전이라고 하면 좀 운명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럼 후천적인 요인, 예를 들면 스트레스나 생활 습관 같은 건 전혀 영향이 없는 건가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유전적인 소인이 있더라도 그게 언제 나타날지, 또 얼마나 심하게 나타날지는 후천적인 요인이 정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어떻게 보면 유전은 약간 방아쇠 같은 거고, 후천적인 요인이 그 방아쇠를 당기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방아쇠를 당기는 역할, 비유가 확 와닿네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후천적 요인들은? 대표적인 게 역시 스트레스죠.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뭔가 머리도 더 빠지는 것 같고 기분 탓인가 했는데? 기분 탓만은 아닐 수 있어요. 극심한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나 호르몬 균형을 깨트리고 또 혈관을 수축시켜서 두피로 가는 혈액순환을 방해하거든요. 그럼 당연히 모낭에 영양 공급이 잘 안 되겠죠. 혈액순환 중요하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불규칙한 생활 패턴, 특히 수면 부족, 이것도 정말 안 좋습니다.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가 우리 몸 세포 재생이 가장 활발한 시간인데, 이때 제대로 못 자면 모발 성장에도 당연히 영향이 가고요. 밤에 잠 안 자고 뭐 하는 거 좋아하는데 줄여야겠네요. 그리고 또 영양 불균형, 특히 젊은 분들 막 급하게 살 뺀다고 무리한 다이어트 하시는 경우 있잖아요. 네, 많죠. 원푸드 다이어트 같은 거. 네,
그렇게 영양이 부족해지면 우리 몸은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곳부터 영양분을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머리카락 같은 곳에는 영양 공급이 후순위로 밀리는 거죠. 이것도 탈모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 다이어트도 함부로 하면 안 되겠네요. 또 있나요? 네, 흡연도 빼놓을 수 없죠. 담배 피우면 혈관이 수축되잖아요. 이것도 결국 두피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거고요. 음주도 과하면 좋지 않고요. 또 잘못된 두피 관리 습관, 너무 세게 문지른다거나 샴푸 잔여물이 남는다거나 이런 것들도 두피 환경을 악화시켜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와, 정말 많네요. 유전탓만 할 게 아니었어요. 네, 그리고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출산이나 폐경같이 여성 호르몬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기에 탈모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아요. 남성분들은 DHT 영향이 절대적이라면 여성분들은 좀 더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원인이 이렇게 다양하다니. 그럼 탈모도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종류가 좀 나뉠 것 같아요. 대표적인 유형들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유전과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안드로겐성 탈모. 이게 가장 흔한 유형이죠. 흔히 말하는 남성형 탈모, 여성형 탈모가 여기에 속합니다. 남성형, 여성형 어떻게 다른가요? 남성분들은 보통 이마 양쪽 끝, 그러니까 M자 라인이 점점 뒤로 밀리거나 아니면 정수리 부분, 가마 주변의 모발이 가늘어지면서 비어 보이는 양상을 많이 보여요. 이게 같이 오기도 하고요. 아, M자랑 정수리. 네. 여성분들은 조금 달라요. 이마 헤어라인은 비교적 잘 유지가 되는데 가르마를 타는 정수리 부위 있잖아요. 그 주변 머리카락이 전체적으로 가늘어지고 숱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위에서 내려다보면 가르마선이 점점 넓어져서 약간 크리스마스 트리 모양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크리스마스 트리요? 아, 그 가르마 쪽이 휑해지는 그런 느낌이군요. 네, 맞아요. 그런 패턴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첫 번째 유형이고요. 네.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휴지기 탈모라는 게 있어요. 이건 이름 그대로 모발의 성장 주기 중에서 휴지기, 즉 쉬는 단계에 들어가는 머리카락이 갑자기 확 늘어나면서 빠지는 현상이에요. 갑자기요? 왜 갑자기 늘어나는 거죠? 이건 보통 우리 몸에 어떤 큰 변화나 스트레스가 있은 후에 나타나요. 예를 들면 아주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큰 수술을 했다거나 열병을 앓았다거나 아니면 출산 후 또는 아까 말한 급격한 다이어트 후 이런 사건들이 있고 나서 보통 한 2, 3개월 정도 지나서 머리카락이 막 한 움큼씩 빠지는 거죠. 무섭네요. 한 움큼씩 빠지면? 네, 당사자는 정말 놀라죠. 근데 다행인 건 이 휴지기 탈모는 그 원인에 됐던 스트레스나 몸의 변화가 해결되면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회복이 됩니다. 영구적인 탈모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나마 다행이네요. 원인이 사라지면 회복된다니.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유형으로는 원형 탈모가 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머리의 동전 모양으로 동그랗게 머리카락이 빠지는 거예요. 네, 이건 들어본 것 같아요. 가끔 연예인들이 고백하기도 하고. 맞아요. 이건 앞에 두 유형과는 원인이 좀 달라요. 자가 면역 질환을 일정으로 보거든요. 자가 면역 질환이요? 네, 우리 몸의 면역 세포가 외부 침입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모낭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위의 머리카락이 빠지는 거죠. 보통 한두 개 작게 생겼을 때는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게 여러 개 생기거나 크기가 점점 커지거나 아니면 눈썹이나 다른 채모까지 빠지는 경우에는 좀 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원형 탈모는 면역계 문제다. 정말 원인이 다양하네요. 안드로겐성, 휴지기, 원형. 그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군요. 네, 대표적인 건 그렇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다른 원인에 의한 탈모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 세 가지 범주 안에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원인과 유형을 알았으니 어떻게 관리하고 또 예방할 수 있을지 생활습관 이야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치료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평소에 어떻게 하느냐가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특히 안드로겐성 탈모는 꾸준한 관리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우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게 올바른 머리 감기 습관이에요. 머리 감기요. 근데 그거 자주 감으면 머리 더 빠진다는 속설 있지 않나요? 아, 그거 정말 대표적인 오해 중 하나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머리를 잘 안 감아서 두피에 노폐물이나 피지, 각질 같은 게 쌓이면 모공을 막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이게 탈모에는 훨씬 더 안 좋습니다. 헐, 그랬군요. 저는 왠지 아껴 감아야 할 것 같았는데. 아니에요. 두피 청결 유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매일, 특히 활동하고 난 저녁에 감는 걸 추천드려요. 미지근한 물로 두피를 충분히 적시고 자기 두피 타입에 맞는 샴푸를 사용해서 거품을 내서요. 손톱이 아니라 손가락 끝 지문 부분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듯이 문질러주고 헹굴 때는 샴푸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깨끗하게 헹궈내는 게 중요합니다. 저녁에 미지근한 물, 지문으로 마사지하듯. 네네. 샴푸는 어떤 거 써야 할까요? 막 탈모 기능성 샴푸 이런 거 비싸던데 효과가 있나요? 샴푸 자체만으로 머리카락이 새로나게 하거나 탈모를 치료하는 효과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식약처에서도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화장품으로 허가를 내주는 거고요. 치료제는 아니에요. 중요한 건 샴푸의 종류보다는 내 두피 타입, 지성인지 건성인지 등에 잘 맞고 두피를 깨끗하게 세정해주는 제품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너무 비싼 거에 현혹될 필요는 없겠네요. 그럼 머리 감고 나서 말리는 건요? 말릴 때는 뜨거운 바람은 두피에 자극이 될 수 있으니까 좀 피해 주시고요. 가급적 찬바람이나 자연바람으로 말리는 게 좋습니다. 완전히 말리는 게 중요하고요. 젖은 상태로 오래 두면 세균 번식의 우려가 있거든요. 말리면서 두피를 꾹꾹 눌러주는 가벼운 마사지를 해주는 것도 혈액순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일 저녁 깨끗하게 감고 잘 말리기. 자, 그럼 식습관은요? 이것만 먹으면 머리가 막 난다. 이런 마법 같은 음식은 없겠지만 그래도 좀 도움이 되는 음식들은 있겠죠? 네, 당연히 있죠. 특효약 같은 건 없지만 모발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들을 꾸준히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머리카락의 주성분이 단백질이잖아요. 네, 케라틴 단백질. 맞아요. 그래서 양질의 단백질 섭취가 기본입니다. 콩, 특히 검은 콩에는 시스테인이나 비타민 E 같은 성분도 풍부해서 좋다고 알려져 있고요. 달걀도 단백질과 함께 비오틴이 풍부해서 모발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아, 비오틴. 영양제로도 많이 먹던데. 네. 그리고 견과류, 예를 들어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것들은 미네랄이나 셀레늄 같은 성분이 풍부해서 모발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고요. 또 등푸른 생선, 연어 같은 데 많은 오메가3 지방산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녹색 잎채소에 많은 비타민과 미네랄도 물론 중요하고요. 검은 콩, 달걀, 견과류, 등푸른 생선, 녹색 채소. 기억해 둬야겠네요. 중요한 건 한두 가지만 먹는 게 아니라 균형 잡힌 식단이겠죠? 스트레스 관리. 이게 말처럼 쉽진 않지만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는 게 중요하고요. 명상이나 요가, 운동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도 강조했지만 금연. 이건 정말 필수입니다. 아, 맞다. 금연. 혈관 수축 때문에 안 좋다고 하셨죠? 자외선 차단 같은 것도 도움이 될까요? 네, 좋은 질문이에요. 강한 자외선은 두피를 자극하고 모발을 손상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햇볕이 강한 날에는 모자나 양산을 쓰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와, 정말 생활 속에서 신경 쓸 게 많네요. 머리 감기, 식단, 수면, 스트레스, 금연, 자외선 차단까지. 네, 이런 생활 습관 개선이 탈모 관리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노력만으로 좀 부족하다 싶을 때, 혹은 이미 탈모가 꽤 진행된 것 같을 때는 이제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고려해야 할 텐데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병원에 가면 뭘 해주나요? 네, 생활 습관 개선으로 효과가 부족하거나 특히 유전적 소인이 강한 안드로겐성 탈모의 경우에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현재 의학적으로 효과가 가장 확실하게 입증된 치료법은 크게 먹는 약과 바르는 약 두 가지예요. 먹는 약, 바르는 약. 네, 먹는 약으로는 피나스테리드와 두타스테리드라는 성분의 약이 대표적인데요. 이 약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 5알파 환원 효소의 작용을 억제해서 문제의 원인이 되는 DHT가 생성되는 것을 줄여줍니다. 그럼으로써 탈모 진행을 막거나 늦추는 효과를 내는 거죠. 그 원인 물질 자체를 줄여주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바르는 약으로는 미녹시딜 성분의 약이 있습니다.
이건 두피에 직접 바르는 건데요. 정확한 기전은 아직 다 밝혀지진 않았지만 두피의 혈관을 좀 확장시켜서 혈류량을 늘리고 모낭을 직접 자극해서 모발의 성장기를 좀 더 길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먹는 약이랑 바르는 약이랑 같이 쓰면 더 좋은가요? 네, 많은 경우에 병용요법을 추천합니다. 작용 기전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썼을 때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이것도 개인의 상태나 유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네. 근데 이 약물 치료하면 부작용 걱정을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특히 먹는 약 같은 경우에 남성분들은 성기능 관련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꽤 크던데요. 네, 그 부분 때문에 치료를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성욕감퇴나 발기부전 같은 성기능 관련 부작용이 보고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발생 빈도를 보면 연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략 1~2% 내외로 알려져 있어요. 생각보다 매우 낮은 편이죠. 1~2%요. 생각보다는 정말 낮네요. 네, 그리고 설령 부작용이 나타나더라도 약 복용을 중단하면 대부분은 원래대로 회복됩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을 수 있고 심리적인 요인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이런 부작용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상담하고 혹시라도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알리고 조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무시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렇군요. 정확한 정보를 알고 판단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리고 여성분들은 이 먹는 약은 못 먹는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아요. 아주 중요한 점인데 피나스테리드나 두타스테리드 같은 먹는 약은 가임기 여성이 복용하는 것은 절대 금기입니다. 태아, 특히 남자 태아의 생식기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약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피부를 통해 흡수될 수 있어서 약 가루를 만지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여성분들에게는 바르는 약인 미녹시딜을 주로 처방하게 됩니다. 와, 정말 조심해야겠네요. 가임기 여성분들은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약물 치료 말고 다른 방법들은 없나요? 아까 원형 탈모는 또 원인이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네. 원형 탈모의 경우에는 염증을 달아앉히는 스테로이드 주사나 바르는 약을 국소독으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범위가 넓거나 심한 경우에는 면역 조절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아까 잠깐 언급했던 자가 면역 기전을 타겟으로 하는 새로운 약들이 개발되어서 치료의 폭이 넓어졌어요. JAK 억제제라고 부르는 계열의 약들인데요. 올루미언트나 리트플로 같은 약들이 중증 원형 탈모 환자들에게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JAK 억제제 뉴스에서 본 것 같아요. 네, 다만 아직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적이라서 비용 부담이 좀 크다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외에 주사 맞는 거나 레이저 같은 시술도 있지 않나요? 네, 보조적인 치료법으로 활용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모낭에 직접 영양 성분이나 성장인자 같은 것을 주사하는 모낭 주사 요법도 있고요. 아주 미세한 침으로 두피에 자극을 줘서 약물 흡수를 돕거나 콜라겐 생성을 유도하는 MTS 미세침 치료 시술도 있습니다. 또 특정 파장에 붉은색 계열 빛을 쬐어서 모낭 세포를 활성화시킨다는 원리의 저출력 레이저 치료 LLLT도 있고요. 이건 병원에서도 하지만 가정용 기기도 나와 있죠. 그 헬멧처럼 생긴 거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그런 것들이 보조적으로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역시 주된 치료는 약물 치료가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들로도 효과가 부족하거나 이미 탈모가 너무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최후의 방법으로 모발 이식 수술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모발 이식. 네, 정말 다양한 방법이 있네요. 그렇죠. 중요한 건 내 탈모가 어떤 유형이고 얼마나 진행됐고 또 나의 생활 습관이나 건강 상태는 어떤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가장 적합한 치료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맞아요. 혼자서 판단하기보다는 전문가의 진단이 필수겠네요. 그렇습니다. 요즘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데 정보가 정말 많잖아요. 대다모 같은 유명한 곳들도 있고 거기서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참고하는 건 좋은데 그걸 그대로 나에게 적용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에 의존하는 건 정말 피해야 합니다.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고 오히려 치료 시기를 놓칠 수도 있거든요. 네, 정보는 참고하되 진단과 치료는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이게 핵심이겠네요. 바로 그거죠. 정확한 진단이 모든 치료의 시작입니다. 오늘 정말 탈모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샅샅이 훑어본 느낌인데요.
막연하게 머리 빠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겁만 할 게 아니라 일단 내 상태가 어떤지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고 또 할 수 있는 생활 습관 개선부터 꾸준히 실천하고 그러다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이런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탈모는 타이밍이 중요해요. 조기에 발견해서 관리하고 치료를 시작할수록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만 하지 마시고 오늘 들으신 내용들을 바탕으로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꼭 용기를 내서 병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야기 나눈 것 외에도 아마 개인적으로 더 궁금한 점들이 많으실 거예요. 뭐 예를 들어 탈모약 먹고 있는데 임신 계획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든가 그렇죠. 여성형 탈모 치료는 남성약이랑 다른 건가요? 치료하면 언제쯤 효과가 나타나나요? 평생 약을 먹어야 하나요? 등등 정말 궁금한 게 많으실 텐데요. 이런 아주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질문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답해드리긴 어렵고 반드시 전문의와 직접 만나서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답을 찾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즐거웠습니다. 여러분의 풍성한 자신감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